맞을 때 성적 쾌감이라니. 마조이즘의 주인공 마조흐. 사람은 정말 복잡하고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맞을 때 쾌락을 느끼다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조히스트입니다. 예로부터 채찍질은 인류의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마조히즘이 등장했습니다. 자허 마조흐. 육체적 고통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피약적 성향을 뜻하는 마조히즘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의 소설 모피를 입은 비너스가 그에게 불멸의 명성을 선사했습니다. 오랜 세월 마조흐란 이름은 언제나 성적으로만 주목받아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언제나 뒤편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텍스트가 다시금 평가받기 시작했던 건 1968년. 프랑스의 유명 철학자 들레즈가 그의 작품을 분석한 마조히즘, 냉정함과 잔인함을 출간하면서였습니다. 그는 마조흐의 작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조히즘은 단순히 고통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마조흐는 복잡다단한 인물입니다. 마조히즘의 이름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조흐는 1836년 오스트리아 렘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가라면 을의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 자랐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제국 경찰청장,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의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집안 종교는 독실한 가톨릭. 신분과 종교의 조합에서 유추할 수 있듯 그는 보수적 가풍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유라든가 개성이라는 것과는 영 거리가 멀었습니다. 좋은 가문의 반듯한 아들로서의 가면을 벗어던진 건 그가 대학에 입학한 1854년부터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두 번째로 큰 도시 그라츠에서 법학 수학 역사를 공부했지요. 그가 가장 좋아하던 과목은 역시 역사였습니다. 마조흐는 이때부터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단편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조흐는 어머니로부터 민속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소설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는 자신만의 개성을 쌓아갑니다. 그라츠에서 만난 예술가와 교류하면서 자유로운 생각들을 신압으로 쌓아갔지요. 오스트리아 민속과 문화를 잘 녹여낸 덕분에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는 곧 문학이라는 자유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오스트리아 갈리시아 지방 민중의 삶을 소설 속에 잘 녹여내 당대 소설가로부터 호평받았지요. 그 유명한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헨리 깁센이 마조흐의 작품을 높게 평가한 인물들입니다. 1870년은 마조흐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모피를 입은 비너스를 출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세베린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다라는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하지요. 하지만 그 방식이 괴이적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소라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러고는 점점 더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알몸에 모피를 입은 채로 자신을 채찍질해달라는 해괴한 부탁이었습니다. 때론 흑인 연호회를 시켜 세베린을 기둥에 묶게 한 후 채찍질을 하곤 하지요. 세베린은 그녀에게 가혹행위를 당할수록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완다의 마음은 다르게 흘러가지요. 세베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조를 잃은 아름다운 여인과 폭정 그리고 잔인함. 이 세 가지만큼 내 욕망을 자극하는 건 없다. 그의 소설은 꽤 인기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고통과 복종을 미학적으로 승화한 데 대한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불과 100년 전 사드의 작품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당대 모든 이들이 그의 작품을 알게 된 건 한 의사 덕분이었지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리차드 본 크레프트 에빙이었습니다. 1886년 그가 성적 병리학을 정리한 책 사이코패시아 섹슈얼리스였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성도착증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책이었지요. 이 책에서 가학성애와 피학성애를 설명하면서 사디즘, 마조히즘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에빙은 마조히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정 인간에게 무조건 복종하면서 느끼는 성적 감정. 자허 마조흐의 작품은 이제 마조히즘이란 용어에 잠식되는 처지에 놓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설 작품이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에는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마조흐 본인 자체도 고통에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설대로 피학성애를 느끼는 것이었지요.
모피를 입은 비너스 역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었습니다. 파니 피스토어라는 귀족 출신 과부와 연애할 때 실제로 서약서를 교환하고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파니가 잔인하게 그를 대할 때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마조흐는 자신의 이름을 하인들이 많이 쓰는 그레고어로 쓰고 하인처럼 굴었습니다. 이 채찍으로 나를 때려줄 수 있어요? 미망인 파니. 피스토어와 주종관계를 맺은 마조흐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피악성애는 연애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자신과 결혼한 아내 오로라에게 채찍으로 때려달라고 애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마조흐 본인이 사냥감이 될 테니 모피를 입고 사냥꾼처럼 자신을 쫓아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피악성애가 너무 심한 나머지 어느 날은 딸 샤샤 앞에서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지요. 오로라는 더 이상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그와 이혼을 결심합니다. 마조흐가 신문 광고에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할 힘센 남자를 구해보자고 요청한 뒤였습니다. 모피를 입은 비너스에는 마조흐의 삶과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된 셈이었습니다. 마조흐의 부인 오로라는 남편의 피악성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변태적 인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유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약자에 대한 감수성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조흐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유대인에 대한 공감을 듬뿍 드러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점점 독버섯처럼 퍼진 반유대주의에도 공개적으로 맞서 싸웠었지요. 어렸을 적 살았던 갈리시아 지방에서 영주에 대한 농민 반란을 본 뒤로 그는 언제나 약자를 향해 연민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가난을 못 이기고 봉기한 농민의 처참한 결말을 본인의 책 속에서도 여럿 남겼습니다. 군국주의로 치닫는 비스마르크 체제의 독일을 비판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의 소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변태적 작품으로 독해하기엔 아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높은 여성 평등 의식 때문이지요. 마조이즘은 여성을 지배하는 남성이라는 기존의 가치관을 뒤집습니다. 남성 스스로 강한 여성에 예속되기를 원하는 피약적 성향을 일컫지요. 남녀의 성관념을 전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 작품 속 여성 해방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1968년 철학자 들레즈는 마조이즘을 분석한 책을 출간하며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마조이즘을 단순히 맞을 때 쾌감을 느끼는 피악성애라는 단순한 해석을 거부하지요. 오히려 쾌락은 맞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긴장 속에 놓여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맞기 직전까지의 과정에서 오는 불안이 쾌락의 근원이라는 해석이지요. 실제로 마조흐의 작품 속에는 채찍을 때리는 장면보다 내리치기 직전의 장면이나 모피를 벗는 장면을 정지된 사진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조흐만의 독창적인 미학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의 말년은 결코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하다 50대 초반에 정신병을 앓게 되면서입니다. 1895년 린드하임에서 사망합니다. 사망하기 2해 전까지도 반유대주의에 저항하는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던 그였습니다. 오늘날 그의 텍스트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도 마조이즘은 하나의 주요 키워드이지요. 1960년대 크리스 버든, 비토와 콘치는 피약적 신체 미술을 선보여 마조히즘적 미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피를 입은 비너스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이유 역시 그가 복잡다단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 도덕과 방탕을 동시에 지닌 우리처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